7장 보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7장은 사회학습 이론이고요. 사회학습 이론의 그 큰 부분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교재랑 PPT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보기로 할게요. 첫 번째는 사회학습 이론에 대한 정의랑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효능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도 말했지만 앞에 두 부분이 기본적인 내용이고 뒤에가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심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효능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행동주의, 여러분 실습 가기 전에 이 내용을 좀 하고 갔었는데 행동주의에 대해서는 다들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에서도 좀 주제가 등장하고.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학습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것을 새로 배우는 것, 굉장히 이것은 일반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이론적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설명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죠.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의 학습은 새로운 자극과 반응이 연결되는 과정. 이 정의가 생각날 거예요. 왜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나온 고전적 조건화, 그 다음에 스키너의 쥐 실험에서 나오는 조작적 조건화와 같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자극 반응이 연결되는 그 과정을 학습이라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자극의 반응이 연결이 되면 행동의 변화가 항상 일어난다라는 게 행동주의 학습이론의 가정이에요. 기본 가정이기 때문에 연합이 된 상태가 끊어지면, 우리 그때 생각했던 연합이 사라지는 걸 소멸, 소거, 익스팅션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학습이었고, 이것이 이제 행동주의 학습이론에서 보는 학습이지만, 우리가 이제 볼 사회학습이론, 즉 사회인지이론에서의 학습은 이것이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는 걸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행동주의 학습이론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학습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사회인지론은 나타나지 않는, 즉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학습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학습이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았고 학습에서 인지가 더 중요하다. 인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학습이라고 본 것이 이전의 행동주의자들과 다른 사회학습 이론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의 가정을 봅시다. 이 가정에 반두라 학자,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알버트 반두라가 이제 처음 사회학습 이론, 사회인지 이론을 얘기를 할 때 했었던 얘기는 학습의 과정을 그 이전의 행동주의자들이 말했듯이 자극 반응의 연합 또는 직접적인 자극이 있어야지 반응이 나타나고 그것을 학습으로 봤던 거랑 다르게 자신이 직접 강화를 받지 않아도, 직접 벌을 받지 않아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강화받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보면 새로운 반응을 학습하거나 그 특정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 다른 사람이 강화를 받는다는 걸 대리 강화, 다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을 대리 벌이라고 하고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면 자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행동주의자들이. 그런데 관찰하는 것으로 새로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새롭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습 이론에서 반두라라는 학자가 그것이 관찰학습이라는 말로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관찰학습은 observation learning이라고 얘기도 하고 모델링 러닝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모방학습, 모델링 학습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이고 관찰학습도 여러 군데에서 들어볼 수 있는 말이죠.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강화나 벌을 보고 자기의 행동이 변화를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일컫는데 모델링의 효과가 좀 있습니다. 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가르칠 수 있고요.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에 배운 행동의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델링을 했을 때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받는 어떤 보상이 있으면 그 보상을 나도 받고 싶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전에 배운 행동에 보상을 받는 모델을 보면 나는 그 행동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나는 발표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발표를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발표하는 걸 보고 칭찬을 받은 걸 보면 그 모델링에 의해서 내가 더 발표를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래서 빈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대리 강화가 이루어진 거고 이전에 금지되었던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를테면 금연이라고 합시다. 금연 같은 거는 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 어떤 모델이, 자기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담배를 피는 거를 보고 굉장히 자극 강화를 받은 거예요. 강화를 받으면,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담배 피는 걸 보고 굉장히 보상, 뭐 칭찬이나 멋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 내가 다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금지되었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탈억제라고 하는데, 책에 나와 있어요. 억제되었던 행동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을 탈억제라고 합니다. 탈억제를 일으킬 수 있고, 유사한 행동을 증가시킨다라는 거는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다면, 가령 뭐 교재에 나온 예시는 내가 치어리더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즉 치어리더가 강화를 받는 것을 보고 치어리더를 하고 싶은데, 치어리더만큼의 어떤 그런 자질이 없다면 비슷한 밴드부에 들어간다, 뭐 취주악부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행동을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그 모델링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델링에 대한 얘기 4가지와 그 다음에 모델이 가진 특징 4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4번까지는 모델링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냐는 거고, 5, 6, 7, 8은 모델이 어떤 상황일 때 가장 모델링의 효과가 크냐라는 설명에 가까워요. 즉 특권이나 힘이 없는, 뭐 아무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모델을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힘이 있고 특권이 있는 사람이 모델이 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또 능력자도 마찬가지예요. 특권과 힘, 능력이 있을 때의 모델이 더 효과가 큽니다. 여러분도 애들이 반에서 어떤 다른 애들을 좀 이끌어가는, 이제 좀 다른 애들에게 모델이 되는 애를 잘 보면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학업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되게 우수한 애들이 많죠. 근데 그런 거를 보면 특권과 힘, 능력이 있는 모델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고, 성에 적합한, 그러니까 젠더 어프로프리하다라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건 약간 오래된 주장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남자 모델에, 여자는 여자 모델에 좀 약간 모델링이 더 잘 된다라는 얘기인데, 요즘에는 남자가 하는 역할, 여자가 하는 역할이 많이 그 경계가 무너졌죠. 이전에는 그 남자가 하는 역할에 적합한 역할에 더 잘 모델링되고, 여자는 여자가 하는 일에 적합한 일에 더 잘 모델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젠더 어프로프리하다랄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조금 오래된 얘기고, 관찰자의 상황과 관련된다 8번의 경우는 나의 상황과 비슷할 때 더 그 사람의 모델링 행동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델이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는데 걔의 모델링을 하고 싶다고 해도 내가 지금 성적이 바닥이면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나랑 성적이 비슷한 애가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는 걸 보면 나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걔가 하는 걸 보고 나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효과적이 되려면 모델의 상황이나 행동이 관찰자, 즉 나의 상황과 좀 많이 유사성이 있을수록 더 모델링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책에 나온 부분은 관찰학습의 단계예요. 관찰학습의 단계는 4단계, 즉 주의 집중부터 파지, 재생, 동기화 단계로 나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모델의 행위에 주의를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인지이론, 사회학습이론이라고 하는데 인지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 관찰된 내용을 기억을 해야 하는 이후 단계에서 인지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행동주의자들은 잘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고, 관찰된 내용이 기억되고 이것이 파지, 즉 여기 영어 단어를 보면 리텐션이라고 나오는데, 그 리텐션이라는 건 유지된다는 거예요. 파지를 유지. 그러니까 관찰된 내용이 어느 정도 내 안에 유지되고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내가 재생해낸다. 이런 게 이 관찰학습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즉 모델의 행위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을 해놨다가 내가 그것을 재생하는 거죠. 근데 이 재생까지 하면 모델링이 끝난 거냐라고 한다면 이 좀 약간 사회학습으로 덜 완벽하게 설명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 많은 동기 이론, 학습 동기 이론과랑 연결이 되는 부분은 이 행동이 실제 수행, 즉 행동이 실행되기는 하지만 그 실행의 빈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의 동기를 높이는 단계가 동기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관찰 학습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라고 하면은 재생이 되는 순간 이 관찰 학습이 끝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학습된 내용을 실제 할 수 있어도 내가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는 내 동기랑 관련돼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원래 우리 관찰 학습 쉽게 예를 들면
친구가 뜀틀을 넣는 거를 보고 나도 그 뜀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찰학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뜀틀 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넘느냐, 다리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발을 구르냐 이런 거 주의를 집중했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했어요. 실제로 내가 그것을 뛸 수 있을 때 내가 뛰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동기화. 실제 수행될 수도 있는데 그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그 행동이 별로 강화를 못 받아. 뜀틀 넘어봤자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뜀틀 넘어서 애들이 막 박수 치는 걸 봐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넘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그 행동의 동기를 높이고 행동의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화 단계가 관찰학습에서 중요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는 부분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 학습 동기 부분이랑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자, 보세요. 자기 효능감의 정의는 과제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나의 신념이에요. 다시 과제에 필요한 행동, 어떤 과제가 있으면 그것이 뭐가 필요하냐, 그럼 뜀틀을 넘을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알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그걸 내가 얼마나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특히 자기 효능과랑 많이 연결이 되는 게 결과기대, 효능기대라면 A라는 행동이 B라는 결과를 일으킨다라는 거는 우리가 결과기대라고 해요. 가령 100점을 맞으면 부모님이 칭찬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거는 100점이 받는 행동이 어떤 칭찬이라는 결과를 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는 100점을 받을 때 필요한 행동, 그러니까 뭐예요? 뭐 예습 복습한다, 뭐 문제집 미리 풀어본다, 오답노트 정리한다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효능 기대라는 거죠. 이 결과 기대, 효능 기대보다 실제 수행이나 성취에 더 연결이 되는 게 효능 기대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능 기대라는 말에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유사 개념들이 자기 개념, 자기 도식, 자기 참조, 사고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기 개념 같은 거는 자기 효능감과 유사하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 자기 도식이나 자기 참조, 사고라는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있을 수 있는데 자기 개념, 자기 효능감은 좀 많이 쓰는 말이고 자기 도식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 자기 참조, 사고라는 말은 약간 좀 덜 쓰는 용어이긴 해요. 자기 효능감과 유사하지만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갖는 어떤 지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태도예요. 지각, 감정, 태도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근데 자기 효능감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뭐 나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다. 뭐 나는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가 자기 개념이라면 자기 효능감은 나는 수학을 100점 맞을 수 있다라든지 나는 과학 실험을 잘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수행에 맞춰서 얼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지를 자기가 판단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가 수행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자기 효능감의 정보원이라는 거는 어디서 자기 효능감이 오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은 어디서 와요? 이전에 성공을 많이 했는가 실패를 했는가. 그렇죠. 자기가 이전에 성공을 했으면 그 이후에 일을 할 때 자기 효능감이 높아졌을 테고 반대로 실패를 했으면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전의 성공 경험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나머지 세 군데의 정보원 소스에서도 많이 옵니다. 이를테면 왜 우리가 칭찬이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학생들한테 주라고 하나요? 이게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언어적인 설득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즉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 물론 학생이 설득이 될 때의 얘기지만 자기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어요.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랑 유사한 모델이 어떤 대리 경험을 해서 성공하는 것을 봤을 때 나도 그것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죠. 많이들 잘 모르지만 생리적 정서적 상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효능감의 정보원이 돼요. 이거는 자기가 지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 가령 내가 수학 시간에 땀이 난다. 손에서 긴장이 돼서 땀이 나고 몸이 떨린다면 불안한 그 느낌을 가진다면 나는 수학을 잘 못한다는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 진짜로 그냥 수학을 실제로 잘하지만 내 손에 땀이 나는 것만으로 나는 수학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자기 효능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불안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수학 불안 같은 거는 실제 능력, 그러니까 즉 그 수행 정도랑 상관없이 이 생리적 정서적 상태를 보고 자기 효능감이 수준이 오르내릴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실제 수행과 이 다음에 나오지만 수행의 불일치가 이 효능감과 맞지 않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자기 효능감이 높은데 수행이 낮은 경우나 아니면 수행이 높은데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그 반대가 되는 경우, 불일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첫 번째는 비효율적인 유인 동기라고 해서 교사나 부모가 결과적으로 매력적인 강화물을 주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결과를 해도 내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0점을 받을 수 있는데 100점의 결과가 별로 인센티브라고 해요. 인센티브 하지 않다. 인센티브를 느낄 만큼 좋지 않다. 이렇게 느낄 때는 이 아까 말한 그 관찰학습의 맨 마지막 단계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어도 효능감이 높아도 수행이 낮을 수 있는 거예요. 자원과 정보 부족은 뭐냐면은 실제로 자기 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한 애들이 있지만 그 높다고 보고한 애들이 어느 부분에서 자원과 정보를 써야 될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가령 수행평가로 성적이 매겨진다는 거를 그런 정보를 모를 경우에 열심히 교과서만 공부를 했다가 수행에 낮아지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죠. 유추 혹은 판단착오 이거는 저학년 아이들에서 많이 보이는데 뭐 나는 국어를 잘하니까 당연히 수학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못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할 때 그 효능감과 수행이 반드시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불일치라는 경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사실은 이것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거죠. 즉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수행이 높고 수행이 높은 애들이 자기 효능감이 높아요. 가령 아까 말한 것처럼 성공을 해왔던 애들이 자기 효능감이 높듯이 밀접한 그 상관관계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이 자기 효능감에서 파생된 내용으로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동기적인 신념이기 때문에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자기 효능감이 구체적으로 학업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줘요. 즉 학업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 아까 말하는 건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그게 자기 효능감의 정의였죠. 이거는 이제 학업이라는 구체적 영역으로 들어와서 이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 연구를 많이 했던 게 반두라는 그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이후에 많이 이 연구를 했던 학자 중에 션크라는 사람이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학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인지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믿음. 나는 이것을 잘 배우고 잘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업 영역에서 말하는 거겠죠. 효과는 여기에서는 잘 그림이 안 보이지만 요 옆에 있는 걸 보고 상승작용 또는 하강작용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낮은 자기 효능감의 악순환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이제 선순환의 얘기인데 부정적인 자기 효능감, 즉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관련된 활동을 안 하려고 해요. 가령 내가 수학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수학 클럽, 뭐 수학부, 뭐 수학 동아리, 뭐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수학에 관련된 어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수학 관련된 일이 있어도 거기에 적절한 노력을 쏟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으냐 하면은 뭐 대충 그 활동에 참여했다가도 금방 포기하게 되죠. 포기. 그 결과 성취가 낮아지면 아까 말했듯이 자기 효능감의 원천 중에 하나가 이전의 성취 경험이기 때문에 낮은 성취는 그대로 다시 부정적인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 돼요. 그 원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정적 자기 효능감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활동을 회피하고 노력이 낮아지고 끈기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덜 배우게 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효능감이 낮아지고 그럼 다시 이 상황이 반복돼서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은 우리가
아까의 경우를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더 많이 수학 관련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더 노력과 끈기를 보이죠. 그 결과는 굉장히 좋고 높은 성취로 나타나서 그것이 다시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순환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순환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지 자기 효능감이 그냥 바로 높은 성취를 이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아까 처음에 말한 자기 효능감과 수행의 일치 불일치가 나오냐면은 이 일치하는 경우, 즉 상관이 높은 경우는 이런 식의 또는 아까 말한 이런 식의 선순환 악순환의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교재와 함께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내용을 교재를 충분히 읽었으면 조금 더 심화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141쪽에 나온 내용이 여기 자기 개념과 자기 효능감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면 그냥 자기 개념과 자기 효능감이라는 보충 읽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되겠어요. 읽기 자료에 나온 거는 두 가지의 그 어떤 차이를 보여줌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착각, 연구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데서 오는 오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다른 나라 애들에 비해서 자신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의 자신감이 자기 개념일까요? 자기 효능감일까요? 이거를 생각해 본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되게 학문적인 교육 심리학에서 다루는 학문적인 어떤 이론적인 차이, 어떤 경험적인 증거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읽어보면 자기 개념과 자기 효능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자기 개념이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이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자기 능력에 대한 자기 판단이라서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인데 물론 외적인 소스가 있지만 자기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서 내가 잘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더 잘하면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자기 개념에 조금 더 가까워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책에 보면은 상대평가 같은 거에 더 익숙한 우리나라 애들이 나는 과학을 잘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잘 쉽지가 않은 것이 과학 과목이 쉽다. 즉 자기 개념 중에 과학이 높은 자기 개념을 가지게 되느냐라고 생각하고 결과를 보면은 애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를 이제 국제 학업 성취도 피사라는 연구에서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애들이 자기 개념이 높은 문항에 동의한 비율은 20%지만 전체 평균은 47%이기 때문에 훨씬 낮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높은 수준의 과학 과목을 배우는 것이 쉽다라는 문항은 이것도 과학적 자기 개념과 연결된 건데 여기에도 역시 15%만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피사 결과를 이 과학적 자기 개념을 가지고 과학 성취는 굉장히 높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1등에서 5등 안에 드는 그 실제 과학 시험은 굉장히 잘 보는데 애들이 왜 과학적 자기 개념이 이렇게 낮으냐, 평균보다 훨씬 낮으냐, 거의 뭐 꼴등에 가깝게 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이때 말하는 자기 개념이 상대평가나 아니면 피드백에 익숙한 자기 개념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답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능력, 즉 자기 효능감에 대한 문항은 우리나라 애들이 그렇게 낮게 대답하지 않은 거를 알 수 있어요. 이 자기 효능감은 실제 문제 상황을 얼만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자기의 신념이죠. 그러니까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즉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이 효능감이 높아요. 이를테면 어떤 지역에서 지진이 다른 지역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너는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이만큼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동의 비율, 나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72%. 평균이 76%이기 때문에 아까 나는 과학 과목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항에서 우리나라 애들이 굉장히 낮게 동의했던 거랑은 차이가 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산성비 형성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 중에 더 나은 것을 얼만큼 너는 잘 알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나라 애들의 평균이나 OECD 국가 아이들의 평균이랑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아시아권을 제외한, 그러니까 아시아권 즉 상대평가나 아니면 대학 입시의 압박이 큰 일본이나 그 우리나라나 홍콩 이런 데는 평균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즉 아이들의 성취도가 높지만 자신감이 낮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낮다고 알려진 자신감은 자기 효능감보다는 자기 개념에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높은 경쟁률, 입시 부담, 상대 비교 압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감, 즉 자기 개념,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신감인 자기 개념인데 자기 개념이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 효능감은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애들의 자기 효능감이 그렇게 낮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랑 연결돼서 아까 PPT 설명에서 빼먹은 게 다음 장에 나오는 자기 효능감의 특수성과 일반성이에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게요. 자기 효능감이 특수하게 발현되는 특정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 142쪽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과학을 잘한다, 요 예시에 나온 것처럼 과학을 잘한다, 나는 과학 과목이 쉽다라는 것보다는 과학 숙제를 잘할 수 있다, 과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는 문항과 같이 학습이나 수행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얼마만큼 거기에 자기 능력을 믿고 있느냐라는 그 부분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 특수적인 질문을 할 때 자기 효능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특수하게 가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 지금 내가 하는 노력의 정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을 하는 거, 우리 수행이나 얘가 이후에 성취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예측하는 거는 자기 개념보다는 자기 효능감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죠. 거기 142쪽에 여기 중요한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교사라면 자기 개념은 굉장히 일반적인 인식이고 상대평가에 의해서 익숙하게 된다면 이것이 변화하기가 굉장히 정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이제 자기 개념이라면, 오히려 자기 효능감은 내가 이 과제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제를 주고 아이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즉 자기 개념을 높이기 어렵다면 자기 효능감은 좀 높이기가 쉬운 거예요. 즉 걔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적절히 제공하고 그것을 제공했을 때, 성공했을 때 충분히 칭찬을 하고, 아까 언어적인 설득이 이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 된다고 그랬듯이, 교사가 너는 이것을 할 수 있어, 이 과제를 할 수 있어, 이 과학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러한 전략을 쓰면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주면은 걔가 실제로 그것을 성공하고 그 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더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면 점점 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사나 부모의 말에 따라서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은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관련돼서 하나만 더 보충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마지막에 연습에 있지만 요 잠깐 화면을 봐도 되고 교재를 봐도 되는데, 불일치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자기 효능감과 수행이 보통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 불일치하는 것이냐라는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교사가 학생들한테 자신감과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 좀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 자기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교사는 학생들한테 시험을 자주 보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기 전에 예상 점수를 쓰고, 그 다음에 스스로 써낸 예상 점수대로 점수를 받아서 자기 성취감을 느끼면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이 교사는 생각을 했어요. 또는 예상 점수보다 점수를 못 받아도 나는 다음에는 이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지라고 이제 자기의 어떤 동기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런 매주 쪽지 시험을 보게 하는 선생님이 있죠. 근데 이 매주 보다 보면 그날 받은 시험 점수가 다음 주에 예상 점수예요. 실제 점수가 예상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 이런 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이것이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민지, 경수, 보람이가 이 선생님네 반에 있는데 실제 받은 점수와 다음 주에 예상 점수를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3주간 실시하고 마지막 주에 어떤 점수가 될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민지의 경우 실제 점수 첫 번째 주에는 8점, 두 번째 주에는 9점,
세 번째 주에는 9점을 받았는데 얘가 내가 예상컨대 나는 이번 주에 몇 점을 받을 거야 라고 대답한 것을 보세요. 4점, 7점, 6점이에요. 경수도 마찬가지로 민지와 실제 성적은 비슷해요. 8, 9, 8이죠. 근데 예상 점수는 자기의 실제 점수와 굉장히 비슷한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보람이의 경우 여러분이 이쯤 되면 이걸 보면서 굉장히 웃을 텐데 이러한 점수를 받는 수준인데 자기 예상 점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예상 점수, 이게 실제 점수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얘가 4주차에 자기 점수를 어떻게 예측할 건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주차 쪽지 시험에. 그거 이제 1번이고 1주차에 예상 점수 쓴 다음에 실제 점수를 받고 아이들이 느꼈을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감정이 어떤 자기 능력에 대한 태도인데 3주차에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다를지 또는 같을지 뭐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되고 우리가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 이론적 개념에 비추어서 자기 효능감이 가장 높은 학생과 가장 낮은 학생을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교육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교사의 어떤 의도는 학생들의 자신감, 즉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한 거죠.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냥 이제 활동을 주는 게 아니라 민지나 경수나 보람에게 각각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 거예요. 얘가 어떤 점수를 써냈을 때 또는 이제 여태까지 이제 3주까지 해온 어떤 그 예상 점수와 실제 점수를 봤을 때 얘가 어떤 식의 자기 효능감을 형성해야 되는지 또는 자기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그냥 노력을 계속 해도 되는지 어떤 식의 피드백이든 이 교사가 새 학생에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교사의 설득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각각의 아이들에게 이 교사가 해줄 수 있는 피드백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내용을 교재를 충분히 읽었으면 조금 더 심화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141쪽에 나온 내용이 여기 자기 개념과 자기 효능감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면 그냥 자기 개념과 자기 효능감이라는 보충 읽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되겠어요. 읽기 자료에 나온 거는 두 가지의 그 어떤 차이를 보여줌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착각, 연구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데서 오는 오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다른 나라 애들에 비해서 자신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의 자신감이 자기 개념일까요? 자기 효능감일까요? 이거를 생각해 본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되게 학문적인 교육 심리학에서 다루는 학문적인 어떤 이론적인 차이, 어떤 경험적인 증거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읽어보면 자기 개념과 자기 효능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자기 개념이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이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자기 능력에 대한 자기 판단이라서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인데 물론 외적인 소스가 있지만 자기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서 내가 잘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더 잘하면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자기 개념에 조금 더 가까워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책에 보면은 상대평가 같은 거에 더 익숙한 우리나라 애들이 나는 과학을 잘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잘 쉽지가 않은 것이 과학 과목이 쉽다. 즉 자기 개념 중에 과학이 높은 자기 개념을 가지게 되느냐라고 생각하고 결과를 보면은 애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를 이제 국제 학업 성취도 피사라는 연구에서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애들이 자기 개념이 높은 문항에 동의한 비율은 20%지만 전체 평균은 47%이기 때문에 훨씬 낮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높은 수준의 과학 과목을 배우는 것이 쉽다라는 문항은 이것도 과학적 자기 개념과 연결된 건데 여기에도 역시 15%만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피사 결과를 이 과학
과학적 자기 개념을 가지고 과학 성취는 굉장히 높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1등에서 5등 안에 드는 그 실제 과학 시험은 굉장히 잘 보는데 애들이 왜 과학적 자기 개념이 이렇게 낮으냐, 평균보다 훨씬 낮으냐, 거의 뭐 꼴등에 가깝게 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이때 말하는 자기 개념이 상대평가나 아니면 피드백에 익숙한 자기 개념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답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능력, 즉 자기 효능감에 대한 문항은 우리나라 애들이 그렇게 낮게 대답하지 않은 거를 알 수 있어요. 이 자기 효능감은 실제 문제 상황을 얼만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자기의 신념이죠. 그러니까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즉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이 효능감이 높아요. 이를테면 어떤 지역에서 지진이 다른 지역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너는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이만큼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동의 비율, 나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72%, 평균이 76%이기 때문에 아까 나는 과학 과목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항에서 우리나라 애들이 굉장히 낮게 동의했던 거랑은 차이가 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산성비 형성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 중에 더 나은 것을 얼만큼 너는 잘 알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나라 애들의 평균이나 OECD 국가 아이들의 평균이랑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아시아권을 제외한, 그러니까 아시아권 즉 상대평가나 아니면 대학 입시의 압박이 큰 일본이나 그 우리나라나 홍콩 이런 데는 평균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즉 아이들의 성취도가 높지만 자신감이 낮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낮다고 알려진 자신감은 자기 효능감보다는 자기 개념에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높은 경쟁률, 입시 부담, 상대 비교 압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감, 즉 자기 개념,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신감인 자기 개념인데 자기 개념이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 효능감은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애들의 자기 효능감이 그렇게 낮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랑 연결돼서 아까 PPT 설명에서 빼먹은 게 다음 장에 나오는 자기 효능감의 특수성과 일반성이에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게요. 자기 효능감이 특수하게 발현되는 특정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 142쪽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과학을 잘한다, 요 예시에 나온 것처럼 과학을 잘한다, 나는 과학 과목이 쉽다라는 것보다는 과학 숙제를 잘할 수 있다, 과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는 문항과 같이 학습이나 수행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얼마만큼 거기에 자기 능력을 믿고 있느냐라는 그 부분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 특수적인 질문을 할 때 자기 효능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특수하게 가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 지금 내가 하는 노력의 정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을 하는 거, 우리 수행이나 얘가 이후에 성취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예측하는 거는 자기 개념보다는 자기 효능감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죠. 거기 142쪽에 여기 중요한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교사라면 자기 개념은 굉장히 일반적인 인식이고 상대평가에 의해서 익숙하게 된다면 이것이 변화하기가 굉장히 정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이제 자기 개념이라면, 오히려 자기 효능감은 내가 이 과제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제를 주고 아이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즉 자기 개념을 높이기 어렵다면 자기 효능감은 좀 높이기가 쉬운 거예요. 즉 걔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적절히 제공하고, 그것을 제공했을 때, 성공했을 때 충분히 칭찬을 하고, 아까 언어적인 설득이 이 자기 효능감이 원천이 된다고 그랬듯이, 교사가 너는 이것을 할 수 있어, 이 과제를 할 수 있어, 이 과학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러한 전략을 쓰면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주면은 걔가 실제로 그것을 성공하고 그 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더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면 점점 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사나 부모의 말에 따라서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은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관련돼서 하나만 더 보충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마지막에 연습에 있지만 요 잠깐 화면을 봐도 되고 교재를 봐도 되는데, 불일치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자기 효능감과 수행이 보통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 불일치하는 것이냐라는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교사가 학생들한테 자신감과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 좀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 자기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교사는 학생들한테 시험을 자주 보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기 전에 예상 점수를 쓰고 그 다음에 스스로 써낸 예상 점수대로 점수를 받아서 자기 성취감을 느끼면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이 교사는 생각을 했어요. 또는 예상 점수보다 점수를 못 받아도 나는 다음에는 이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지라고 이제 자기의 어떤 동기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런 매주 쪽지 시험을 보게 하는 선생님이 있죠. 근데 이 매주 보다 보면 그날 받은 시험 점수가 다음 주에 예상 점수예요. 실제 점수가 아니라 예상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 이런 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이것이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민지, 경수, 보람이가 이 선생님네 반에 있는데 실제 받은 점수와 다음 주에 예상 점수를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3주간 실시하고 마지막 주에 어떤 점수가 될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민지의 경우 실제 점수 첫 번째 주에는 8점, 두 번째 주에는 9점, 세 번째 주에는 9점을 받았는데 얘가 내가 예상컨대 나는 이번 주에 몇 점을 받을 거야 라고 대답한 것을 보세요. 4점, 7점, 6점이에요. 경수도 마찬가지로 민지와 실제 성적은 비슷해요. 8, 9, 8이죠. 근데 예상 점수는 자기의 실제 점수와 굉장히 비슷한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보람이의 경우 여러분이 이쯤 되면 이걸 보면서 굉장히 웃을 텐데 이러한 점수를 받는 수준인데 자기 예상 점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예상 점수, 이게 실제 점수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얘가 4주차에 자기 점수를 어떻게 예측할 건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주차 쪽지 시험에. 그걸 이제 1번이고 1주차에 예상 점수 쓴 다음에 실제 점수를 받고 아이들이 느꼈을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감정이 어떤 자기 능력에 대한 태도인데 3주차에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다를지 또는 같을지 뭐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되고 우리가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 이론적 개념에 비추어서 자기 효능감이 가장 높은 학생과 가장 낮은 학생을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교육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교사의 어떤 의도는 학생들의 자신감, 즉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한 거죠.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냥 이제 활동을 주는 게 아니라 민지나 경수나 보람에게 각각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 거예요. 얘가 어떤 점수를 써냈을 때 또는 이제 여태까지 이제 3주까지 해온 어떤 그 예상 점수와 실제 점수를 봤을 때 얘가 어떤 식의 자기 효능감을 형성해야 되는지 또는 자기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그냥 노력을 계속 해도 되는지 어떤 식의 피드백이든 이 교사가 새 학생에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교사의 설득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각각의 아이들에게 이 교사가 해줄 수 있는 피드백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